이번 시간에는 7절 애미기기의 표시 및 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부속서 C는 이 표준의 다른 절에 포함된 애미기기의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의 위치에 대해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포함한다. 부속서 C를 보겠습니다. 부속서 C, 애미기기 및 애미 시스템의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한 요구사항의 가이드. 애미기기, 애미 시스템 또는 그들 부분의 외측의 표시. 의료기기 외부에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해당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표시사항이 많아요. 이제 내측 표시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측보다는 내측 표시가 적긴 한데 서비스 측면이나 관리, 청소, 소독 이런 측면에서 커버를 열거나 도어를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어기 및 계기의 표시. 터치 패널이 요즘엔 많이 쓰이죠. 아날로그 계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눈금 표시라든지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 그런 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사용적 합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UI 쪽은 사용적 합성하고 직접적이에요. 시점사 부속문서 일반사항. 시점 4절은 어컴퍼닝 도큐멘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속문서라는 게 이제 기술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일관된 그 내용들을 부속문서에, 기술문서에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규격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시한 그런 표시사항들은 기술문서 또는 부속문서 내용은 문서 전체적으로 성적서가 됐던 기술문서가 됐던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설명서가 될 텐데요. 부속문서, 취급설명. 이제 설명서에 그 해당이 될 경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속문서에서도 이제 여기가 이제 부속문서 일반 사항이었는데 꼭 설명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술문서나 부속문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여기는 설명서도 이제 부속문서에 포함이 되니까요. 설명서에 표시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서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일관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이라는 게. 부속문서 중에 또 요거는 기술설명서가 되겠네요. 기술설명서. 부속문서이면서 일관되게 표시해야 될 것들이 뭐 기술설명서, 취급설명서, 그다음에 부속문서 일반사항, 지역이 및 계기의 표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부속서 C를 보면 되고요. 7.1절 일반사항, 7.1.1절 표시 및 문서의 사용적합성. 이건 이제 사용적합성 IC 62366-1 사용적합성에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다음 표시의 명확한 식별. 7.2, 7.3, 7.4, 7.5절 및 7.6절에서 요구하는 표시는 다음 조건에서도 명확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7.2절이 외측 표시, 7.3절이 내측 표시, 7.4절이 지역이 및 계기의 표시, 그 다음에 7.5절 안전 표시, 7.6절이 심벌, 7.7절이 도선의 절연, 피복 색깔, 7.8절이 표시 등 및 제어기, 7.9절이 부속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2절, 7.3, 7.4, 7.5절 및 7.6절, 그러니까 2, 3, 4, 5, 6이죠. 그러면 외측, 내측, 제어기, 안전심벌, 심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시는 제품에 이제 표시하는 것들이죠. 이건 명확하게 식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애미기기의 외측의 경고문, 지시문, 안전표지 및 기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도된 위치에서. 안전표지 같은 경우 설치를 하고 나면 잘 보여야 돼요. 외측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고정형 기기. 그 애미기기를 정상 사용의 위치에서 설치할 때. 고정형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장치들 같이 고정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의사항이 설치한 후에 보여야 돼요. 정확하게.
다음 고정형 기기가 아닌 운반 가능형 기기 및 고정 설치형 기기. 정상 사용 시 또는 벽면에 위치한 에미 기기를 떼어내거나 또는 에미 기기를 정상 사용의 위치에서 방향을 바꾸고 또한 제거 가능성만 있는 경우 이것을 제거한 이후 의료기기를 운반 가능하거나 고정 설치를 하게 되면 일부를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고 사용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위치시키고 쓸 수도 있거든요. 모든 그 사용 형태를 고려해서 설치 형태를 고려해서 표시사항이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에미기기 또는 에미기기 부분의 내부 표시.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도된 위치에서 봤을 때 정비하는 사람들이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부를 열었을 때 표시해 놔야 되는 표시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비스 위치에서 봤을 때 보여야 되겠죠. 그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식별에 대한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서비스맨이 됐던 사용자가 됐던 환자가 됐던 1m 거리에서 이제 중심축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봤을 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조도는 이제 사무실 조건으로 보거든요. 병원이라 그러면 조금 더 밝을 수는 있는데 한 400에서 500 룩스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관찰자의 시력은 필요하다면 교정 시력으로 보통은 실내 불빛 조건 한 500 룩스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로그 최소 최상 각도 스케일에서 0 또는 6.6의 시력, 6-6의 시력, 예거 시력표 N6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정 시력으로 1.0,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정 시력으로 1.0이 기준이 돼서 1m 떨어진 데서 조도가 400에서 500 룩스 정도 되는 데에서 30도 정도 틀어진 상태에서 표시사항을 봤을 때 관찰자가 인지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자는 관찰 지점에서 표시를 올바르게 읽어야 한다. 7.1.3절 표시의 내구성. 이제 표시는 공구나 강한 힘에 의해서만 떼어날 수 있어야 하고 예상 사용 수명 동안 식별이 명확해야 되고 충분히 내구성이 있어서 정상 사용에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적합성은 다음 시험을 통해 확인한다. A. 이 표준의 시험을 모두 수행한 이후 그 7.1.2절 요구사항에 대한 표시를 시험한다. 이제 7.1.2절이 잘 보이는지 이제 여기 시험하는 거였는데요. 아주 새 라벨을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한다 이거죠. 색이 발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해라. 그 다음에 부착 라벨은 벗겨지거나 끝부분이 말려 올라가지 않는다. 그쵸? 라벨도 말림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시험을 다 수행한 이후에. 그래서 7.2, 7.4, 7.5, 7.6, 7.3이 빠졌는데요. 7.3절이 내측 표시인데 내구성 시험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여기 내구성 시험 내용이 뭐냐면 최초 15초 동안 증류수, 물이죠. 물로 이제 15초 닦아보는 거예요. 다음 15초 동안 에탄올 96%로 15초 동안 문질러 보고 또 마지막 15초 동안 알코올보다도 더 잘 지워지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15초 동안 문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모든 전기나 기계적 시험 끝나고 15초, 15초, 15초를 문질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 1.0의 관찰자가 1m 거리에서 500루스 조도 환경 하에서 30도 틀어진 상태로 표시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표시를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7.2절 에미기기 또는 에미기기 부분의 외측 표시. 그쵸, 이거 이제 제품 밖에다 표시하는 내용들이에요. 7.2.1절 에미기기 및 교체 가능 부분의 표시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7.2.2절에서 7.2.20까지 규정한 모든 표시의 부착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모든 표시사항을 다 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적어도 7.2.2, 2.5, 2.6, 그 다음에 뭐 7.2.10, 7.2.13, 여기서 이제 기재한 것과 같은 표시를 부착해야 하고, 나머지는 부속문서, accompanying document에 기록해야 한다. 너무 작거나 특수한 경우, 멸균하면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 포장에 부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표시를 안 하면 안 되고, 표시가 잘못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른 부속 문서나 이런 거에 다 표시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표시를 할 수 없는 구조니까 뭐 아무 데도 표시를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 개념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위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표시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표시 사항들을 부속 문서에다가 그 표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일회용 재료, 부품, 부속품 혹은 애미기기 또는 그 포장은 재사용 금지, 일회용 또는 심벌을 표시해야 한다. 스페이스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심벌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문구를 써도 되지만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심벌을 써도 된다. 그래서 심벌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 D가 이제 표시상의 심벌이고요. 일반적인 심벌하고 안전표지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벌을 보면 이거는 이제 교류를 나타내는 심벌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류인데 삼상 교류고요. 요거는 이제 삼상 교류인데 중성선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요. 대부분 삼상 제품들이 중성선을 뉴트럴선을 잘 안 쓰거든요. 그냥 삼상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는 뉴트럴까지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요거는 이제 직류 표시입니다. 요거는 직류 및 교류. 소비 전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은 직류 교류 겸용인 경우가 있어요. 같은 24V, 12V 구동 제품인데도 AC를 넣어도 되고 DC를 넣어도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보호 접지, 뭐 돼지 접지라고도 하죠. 이제 보호 접지는 기능 접지나 등전이 접지하고 좀 구분해야 됩니다. 원이 그려져 있죠. 보호 접지는. 이건 이제 접지라고도 하고 기능 접지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등전이 접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품 밖에 단자에다 표시하면 돼요.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중절연 마크죠. 이극기기를 말합니다. 이건 안전표지. 뒷점2의 안전표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제 흑백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설명서, 지시서, 조작 지시서, 설명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스위치에 보통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켜짐, 온 그런 뜻이 되고, 요게 이제 반대입니다. 오프, 꺼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 로커 스위치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O하고 I 이렇게 해서 굳이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오폰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누르면 이제 꺼지는 거고, 요거는 뭐 인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르면 켜지니까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요 12번하고 13번을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 누른 버튼 이런 표시가 있는데 온오프를 한 버튼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다시 한 번 누르면 꺼지는 뭐 그런 거거든요. 누른 버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전형적인 푸시 버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모멘터리 푸시 버튼들도 있고 누를 때만 이제 켜지는 거죠. 또는 뭐 누를 때만 꺼지는 거. 놓으면은 이제 반전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15번 이 표시는 누른 버튼인 거는 동일하고요. 위에 이제 이거랑 동일하고 이거는 온오프가 각각 이제 한번 누를 때마다 온 상태, 오프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누를 때만 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홀드 투 다운 스위치라고도 하거든요. 누르고 있을 때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네이블링이면서 홀드 투 런 그 스위치입니다. 16번 기기 일부분만 온. 이제 이건 잘 쓰이지는 않는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일부분만 오프. 요건 이제 긴급 정지, 이머전시 스톱이 되겠죠. 이머전시 스톱 버튼을 좀 찾아보면 이머전시 스톱 버튼이 노란 바탕에 빨간 그 액추에이터를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되겠죠. 이머전시 스톱 버튼. 요거는 이제 B형 장착부입니다. 여기에 테두리를 이제 뭐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이제 양각 또는 음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형을 이제 이렇게 뜯다 보면 사각형 모양의 그 외곽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요 BF형 장착부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각이나 음각 할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CF형 장착부,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AP, APG류, 다음에 이제 위험전압, 1000V 이상 위험전압, 내재세동형 B형 장착부, 내재세동형 BF형 장착부, 내재세동형 CF 장착부, 재사용 불가. 다음에 요 대기, 스탠바이죠. 이제 스탠바이하고 온오프 버튼하고 비슷하거든요. 요 온오프 버튼은 요 I가 이 원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요건 온오프가 이제 확실하다는 의미고, 도전적으로 이제 확실히 분리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 이제 I가 좀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온오프가 확실한 게 아니고 전원은 들어가 있어요. 이제 화면이 꺼져 있거나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하게나마 전압이나 전류가 통전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의 버튼이다. 이게 대기 버튼은 뭐 모니터나 TV나 이런 데 많죠. 전자제품에. 이제 리모컨으로 눌렀을 때 켜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대기 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표지인데요. IS3864-1, 이제 여기에 가면은 기본 바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황색에 검은색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10번에 안전 표시가 있었어요. 사실은 ISO 7010-W001, 여기 이제 W001이에요. 이렇게 인쇄가 가능하면 컬러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기, 감전, 금지 표시 바탕이에요. 금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넣는 건데요. 요거는 미는 것을 금지한다. 요거는 앉는 것을 금지한다. 발을 얹는 것을 금지한다. 올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의무적 행위 표시에 대한 바탕이거든요. 뭐 설명서를 읽으세요. 뭐 밑에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일반적인 의무 행위 표시를 할 거면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읽으시오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면 따로 뭐 쓰진 않아도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글자를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보거나 또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안전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보호인데요. 요거는 뉴트럴 표시고요. 정기적인 뉴트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라이브 뉴트럴 할 때 그 뉴트럴이에요. 증성선이라고도 하고. 요건 이제 IP 등급이죠. 그래서 N1하고 N2에 각각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관련 규격은 뭐 60529고요. 표시상의 심벌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요 재사용 금지하고 일회용 심벌 가서 한번 봤죠. 뭐 이렇게 이제 표시사항으로 이제 심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7.2.2절 표식. 애미기기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첫 번째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그리고 제조자의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집어넣는데요. 뭐 C도 다 집어넣습니다. FDA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모델 또는 형명. 다음에 시리얼 번호, 로트 번호 또는 배치 식별 번호.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가 용이할 수도 있고, 로트 번호가 용이할 수도 있고, 배치 식별 번호가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량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있고 1년에 몇 대 생산하지 않는 의료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좀 많이 큰 것도 있고 구성품이 많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만 단독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식별 표시하시면 됩니다. 적용 가능하다면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제조일자는 보통 제조 년, 월, 일까지 표시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같은 월에 날짜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제조라는 행위가 하루에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냥 제조 년, 월을 쓰고 구체적으로 로트 번호나 시리얼 번호, 배치 번호 할 때 식별하는 그 날짜 그거를 최종 식별 인자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사용 유효기간이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제조자, 시리얼 번호, 로트 번호, 배치 번호, 제조년 유효기간에 대한 심벌은 1523-1을 참조한다. 1523-1을 자주 보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나라 표준 가서 요 규격번호 1523-1 1523-1 이렇게 넣고 치시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 눌러서 표준 원문 보기 누르시면 원문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심볼들이 나오죠. 제조자, 유럽 대리인, 여기 이제 제조 년월이 되겠어요. 제조 일자. 이런 기호를 써서 날짜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아까 그 유효일자네요. 그죠? 언제까지 써라. 로또 번호. 네, RF. 이렇게 SN 쓰고, 여기 밑에다 번호를 쓰면 이게 이제 일련 번호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멸균하면 이제 어떤 종류로 멸균이 된 건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뭐 재멸균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자, 한눈에 봐도 직관적이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서는 이제 아까 같이 표 뒷점2에서 그 컬러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523-2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시리얼 번호, 로트 번호 또는 배치 번호 및 제조일자는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제공되거나 바코드 및 RFID와 같은 자동 식별 기술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요즘에는 거의 국가별로 추적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UDI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의료기기 표준 코드의 생성 방법 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UDI, DI와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 고유 식별자가 되고요. 디바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표준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 생성을 하면 이제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바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생성하게 되죠. QR코드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개념은 사이즈가 됐던 색상이 됐던 위치가 됐던 스캐너로 딱 찍었을 때 용이하게 식별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쇄가 잘 안 돼서 흐려서 에러가 나거나 색상이 이제 좀 너무 흐리거나 또 위치가 너무 이제 각도가 안 나오는 30도 바깥으로 그냥 벗어나거나 이런 식이면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RFID도 있긴 한데 보통 바코드로 많이 합니다. 돼 있고요. 라벨에 그러니까 바코드를 얹어도 되고 QR코드를 얹어도 되고 별도의 라벨을 해서 붙여도 됩니다. 오인으로 인해 허용할 수 없는 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 탈착 가능 부품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모델 또는 형명. 이제 한벌 구성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이 되어야만 하는 액세서리나 부속품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어댑터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어댑터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잭이 안 맞아서 끼울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 어댑터를 좀 표시를 안 해주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제 오용이 되는 거죠. 착탈이 가능한 부속품들한테는 최소한의 제조자 그리고 모델명 정도는 적어줘야 하나의 구성품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PMS의 부분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계정, 레벨 또는 공개 발행 일자와 같은 고유 식별명으로 확정해야 한다. 표식은 지정된 사람, 예를 들어 서비스 인력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식은 ME기기의 외측에 있을 필요는 없다. PMS, 그러니까 소프트의 경우는 겉으로 이제 표시할 일이 거의 없고,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면 제품을 켜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 모드로 들어가면 버전 정보가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사용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도 버전 관리는 다 해야 돼요. 이제 제품을 켰을 때 기본 정보들이 이제 화면에 처음에 뜨는 게 맞습니다. 7.2.3절 부속문서 참조. 제조자가 특정 위험에 대한 1차적 위협 통제 수단으로 부속문서를 참조하고, 예를 들면 사용 설명서에 안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사용 적합성 공학 프로세스에서 위험 통제의 유효성을 위해 ME기기의 표시가 요구된다고 결정될 경우, ME기기는 사용 매뉴얼, 소책잡, 필수 조치 안전 표지를 참조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위의 상황이 보통 이제 의료기기가 잘못돼서 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보통은 사용자가 조작을 잘못해서 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용성을 높여주면 해결되는 위의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사용 적합성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 공학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형성 평가를 하고, 유저 프렌들리하게 설계를 하고, 또 그거를 최종 사용자를 통해서 이제 총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위해 상황 정보를 취합을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될 사용 설명서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안전 표지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확인되지 않았던 위해 상황, 위해 이런 것들을 설명서에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7.2.4절 부속품. 부속품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첫 번째,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그리고 제조자의 연락처. 본체에는 당연히 이제 명판이 들어갈 거고요. 부속품에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료기기의 전용 액세서리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의 명칭 상표 또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표, 그리고 제조자의 연락처, 모델명 또는 형명, 시리얼번호, 로트번호 또는 배치 식별 표시, 적용 가능하다면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1523-1의 그 심벌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또 이제 바코드나 RFID 이제 이용하여서 추적성 관리할 수도 있고요. 부속품의 표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개별 포장에 이 표시를 부착해도 좋다. 액세서리가 부속품이 좀 작거나 멸균을 해야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 포장에 표시할 수도 있다. 7.2.5절 다른 기기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의도하는 ME기기. ME기기가 ME 시스템 내의 타 기기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의도하고,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이 해당 타 기기에 의존될 때는 다음의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ME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의료기기나 이제 다른 사무용 기기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전원을 따로 쓰긴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메인 전원을 받아서 이제 그걸 분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가공해서 분배를 해줄 수도 있고, 단지 그냥 부스바나 이런 걸 통해서 단순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첫 번째, 관련 연결부 근처에 규정된 타 기기 모델 또는 형명과 함께 타 기기의 제조자 명칭 또는 상표. 전원을 전달하기 전에 전원을 아무거나 막 꽂으면 안 되잖아요. 막 연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제조자의 어떤 모델에 한해서 연결하라는 식으로 아무거나 연결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표지를
근처에 표시하고 세부사항은 설명서에 추가 기재해야 됩니다. 안전표지 10번이 뭐였냐면 설명서를 읽으시오. 다음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지 않은 특정 커넥터 형식을 사용하고 관련 상세사항을 사용설명서에 기술한다. 범용성이 강한 커넥터를 쓰면 표시를 뭐 딴 거 연결하지 마세요. 뭐 이 제조자의 이 모델만 연결하세요. 이렇게 써놔도 딴 거 그냥 가능하면 연결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특수한 커넥터를 사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안전사항을 만족하는 그런 커넥터를 써야 되겠죠. 7.2.6절 공급전원의 접속. 공급전원이면 이제 상용전원이 되겠죠. ME 기기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220V로 표시하면 되는데 그 다국적 판매사들은 해당 국가의 전압별로 제품을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리볼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100에서 240V까지 많이 합니다. 요건 이제 물결 표시가 아니고 하이픈으로 해야 되죠. 뭐 복수 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라벨에 이런 전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원의 특성, 뭐 위상수, 전류의 유형, 관련 규격들이 나와 있는데요. 심벌 1, 2, 3, 4, 5 뭐 요 정도 보면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뭐 교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직류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쓰이죠. 라벨에. 교류 전류의 경우 헤르츠 단위의 전격 주파수는 전류 유형을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전류가 뭐 AC냐 뭐 DC냐 이거는 이제 주파수를 쓰면 명확해지죠. 60Hz다 그러면은 DC는 아니죠. AC입니다. 헬스 단위의 전격 전원 주파수 또는 전격 주파수 범위. 전압은 100에서 240을 보통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주파수는 50 또는 60 뭐 아니면은 50에서 60Hz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거 하이픈으로 해야 되겠죠. 물결은 이제 AC라는 뜻이어서 이거 이제 레인지를 나타낼 때는 50Hz 다시 대시 60Hz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각각이면 이제 50/60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극기기의 경우는 이중절연 마크 이제 그 집어넣어야 되죠. 9번. 아까 9번이 이 마크였어요. 연구 설치 ME 기기를 제외하고 이들의 표시는 공급전원 접속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의 외치개 그리고 가능하면 접속 지점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연구 설치형 ME 기기 경우 기기가 접속되는 공칭 전원 전압 또는 전압 범위는 ME 기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그리고 가능하면 공급 전원 단자 부근에 표시해도 좋다. 공급 전원 연결을 잘못하면 안 되죠. 120V용인데 240V 공급 전원에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하기 전에 서비스맨이 그 해당 전격을 공급 전원 전격을 볼 수 있게 또 제품의 전격을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마다 설치하는 상황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위험 분석을 해야 이제 좀 알겠죠. 이 제품은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막 그거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7.2.7절 공급전원에서의 전원 입력. 공급전원으로부터의 전격 입력을 ME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전격 입력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전류 또는 전압전류. 전격 입력을 전류로 표시를 해도 되고 전압전류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와트로도 해도 되는데 역률이 0.9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와트까지 가능한 거예요. 0.9를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전류, 전압전류 표시 가능하고요. 와트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0.9가 안 되면 전류나 전압전류로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왜 0.9 초과할 때만 와트가 가능하냐? 역률이
이제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0.5다 역률이 뭐 좋은 편 아니죠. 0.5면 그러면 전압전류로 100W 100VA면 와트로 하면은 50W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50W 제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는 100VA가 되는 거잖아요.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역률이. VA로 할지 와트로 할지 이제 이런 기준을 정한 거는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전격 전압 범위를 갖고 그 범위가 제시된 범위의 평균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하는 경우 항상 그 범위의 상한 및 하한 또는 범위에 대한 전격 입력을 나타내야 한다. 전류든 전압전류든 와트든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100V로 구동했을 때와 240으로 구동했을 때가 뭐 전류든 전압전류든 와트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와트나 전압전류는 좀 차이가 덜 나는데 전류에서는 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전격 입력 전압의 레인지가 넓은 경우에는 평균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한일 때, 그러니까 뭐 100에서 240일 경우에 이제 뭐 100V일 때 전격 입력, 240일 때 전격 입력 각각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값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평균값을 그 전원의 전격 입력으로 표시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중에는 이제 대기 모드일 때, 작동 모드일 때, 작동 모드도 이제 뭐 최대 파워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이 있을 거예요. 작동 안에. 작동 모드별로 부하가 바뀌게 되면 암페어나 VA나 와트, 이제 역률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이제 전격 입력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크게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전격 입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순간 순간 전류나 VA를 표시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표시를 하고 근데 그게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적어 놓긴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은 이제 부속 문서나 기술 문서나 이런 데에서 적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ME 기기에서 전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메이팅이 어느 제품하고 된다. 그리고 그 상대 제품은 어떤 전격이다. 그리고 그 전격 중에 내가 사용하는 전격은 이 정도다. 딱 봤을 때 상대물하고 내가 이 제품하고 같이 봤을 때 이런 이제 전원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2.8절 출력 커넥터 7.2.8.1 전원 출력 ME 기기에 일체화된 다중 콘센트의 경우 여기를 참조해라. 전원 출력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어떤 사양의 전원을 출력해 주는지 표기를 해야 되겠죠. 7.2.8.2 기타 전원 규정한 기기 부품 또는 부속품에 접속하는 것을 의도한 다중 콘센트 또는 커넥터를 제외하고 전력 공급을 의도한 ME 기기의 출력 커넥터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 의료기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덴탈 체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 덴탈 체어 내부에 전원을 준비해 놨다가 뭐 심지어는 뭐 유공화까지 전부 준비를 해 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연결해서 쓰는 그런 구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아무데나 막 연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격 출력 전압, 전격 전류, 전력, 뭐 출력 주파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출력 단자에. 예, 덴탈 체어에 보면은 이제 뭐 사용하는 공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유공합, 전기 뭐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덴탈 체어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제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죠. 실점 2.9절 IP 분류. 이거 아까 D점3에 가서 부호를 한번 봤었는데요.
이제 이게 다시 보면은 앞에 자리 N1은 이제 0부터 6까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자리 N2는 뭐 이것도 0에서 8까지 있습니다. 앞에는 먼지보호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고형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mm 고형물, 그리고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핑거, 그 다음에 2.5mm, 뭐 1mm, 이건 이제 철사가 되겠어요. 그 이하는 이제 뭐 먼지가 될 거고요. 더 이제 그 미세한 더스트 타이트가 있겠죠. 물보호 등급은 0은 이제 없는 거고요. 1부터 수직 낙하, 이 15도 외장, 물 스프레이, 4는 이제 물 스프레이인데 이제 360도. 그 다음에 5는 물제트. 요건 이제 물제트인데 강력한 거. 7은 이제 담그는 건데요. 이제 일시적으로 담그는 거고. 8은 이제 오랜 기간, 장시간 담그는 게 되겠습니다. 9가 요즘 버전에서는 9가 더 있어서 뜨거운 물에서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요 정도입니다. IP 분류에 대한 내용이죠. 7.2.10절 장착부. 이 요구사항은 4.6에서 확정한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착부에 상응하는 부위들, 그러니까 환자가 닿는 부분들을 말하는데 환자가 닿는다 그래서 장착부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장착부에는 6.2에서 분류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이극기기면 이제 이중절연 마크가 들어가야 되고, B형 장착부면 이제 그 기호, BF면 BF, CF면 CF 이런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 다시 한번 보면 B형 장착부, BF형, CF형 이런 마크를 해야 되죠. 장착부에는 내재세동 장착부, 이것도 여기 같이 있었죠. 내재세동형, B형 쭉 세 가지가 있었고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심볼을 장착부 커넥터 부분 또는 커넥터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한 커넥터가 없는 경우에는 장착부에 표시해야 된다. 커넥터가 한계를 초과하는 장착부에 사용되고 장착부들이 서로 다른 분류를 지닐 경우에는 각각의 장착부에 해당 심볼을 표시해야 한다. 커넥터에다가 보통 표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일체형이 많아요. 커넥터형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핸드피스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피스 쪽에 표시를 많이 해요. 아까 주의사항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양각이나 음각을 할 때 B형 장착부하고 BF형 장착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돌출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방전하는 기기 때문에 좀 전압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표지 2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위험표시인데 방전 영향에 대한 보호가 부분적으로 환자 케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크를 쓰고 위험사항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7.2.11절 가동 모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ME기기는 연속 동작에 적합하다고 추정한다. 별도의 마킹이 없으면 연속 동작이에요. 비연속 동작을 의도한 ME기기라면 최대 작동 시간, 온타임이죠. 그리고 최소 휴지 시간, 오프타임. 요거를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듀티 사이클을 적절히 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작동 시간, 최소 휴지 시간, 이거를 조작자가 확실히 사용하기 전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7.2.12절 퓨즈. 퓨즈 홀더가 노출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전원 코드셋을 통해서 전원을 받을 경우 퓨즈 홀더가 보통 노출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퓨즈 홀더에 이거 교체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떤 종류의 퓨즈가 장착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퓨즈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교체할 때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7.2.13절 생리학적 영향. 조작자에게 명확하지 않거나
환자나 조작자에게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생리학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애미기기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안전표지는 애미기기의 올바른 설치 이후에 정상 사용 시에 명확한 식별이 되도록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사용 설명서에는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기술해야 된다. 생리학적 영향이 있으면 안전표지 7.5 참조, 7.5절 한번 보면 7.5절이 안전표지인데 이제 이 중에서도 1번, 2번, 4번, 8번, 9번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생리학적 영향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품마다 이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안전표지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적절한 라벨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7.2.14절 고압 단자 장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촉 가능한 애미기기의 외측의 고압 단자 장치에는 심벌 표 뒷점1에 24번을 표시를 한다. 뒷점1에 24는 이제 이 표시인데 위험전압이죠. 보통은 이제 이 표시로 대체를 합니다. 3번으로 고압 접촉부와 표준 테스트 핑거 사이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8.9의 구성을 적용한다. 표준 테스트 핑거로 접근 가능 영역을 확인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연면거리하고 공간거리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접근 가능한 부분은 이제 접지로 보고 충전 부분부터 그 접지까지의 동작 전압을 측정을 해서 해당 표에서 어느 정도의 연면거리와 공간거리를 띄어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7.2.15절 냉각 조건 애미기기의 냉각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물이나 공기의 공급을 표시해야 한다. 뭐 물통이 있으면 그 로우 레벨을 이제 표시를 하죠 보통. 그래서 보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좀 물을 교체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7.2.16절 기계적 안정성 안정성이 제한적인 애미기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4절 참조. 언스테이블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올라가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뭐 밀지 마세요 이런 그 표시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계적 안정성 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니까 9.4절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7.2.17절 보호 포장 운반 또는 보관 동안 특별한 취급 방법이 필요한 경우 포장에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KST ISO 780 참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포장 박스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보통 이제 되거든요. 이제 ISO 780 이제 여기에 아이콘들을 발췌를 해서 모아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포장 박스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운반 및 보관 동안 허용 환경 조건은 포장의 외측에 표시해야 한다. 1523-1 그러니까 780에 나와 있는 아이콘 1523-1에 있는 아이콘 적절히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애미기기 또는 그 부분의 포장을 서둘러 풀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적절한 안전 표시를 해야 한다. 이제 포장을 이제 좀 잘못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내용물이 떨어져서 깨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뭐 그걸 좀 예방하고 싶으면 적절한 주의사항이나 안전 표시를 박스에다가 이제 추가해야 되겠죠. 뭐 위로 향하는 방향이라든지 보기 1 습도에 민감한 애미기기 습도 레인지도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보기 위해한 물질 및 재료를 포함하는 애미기기 뭐 위해한 물질이 있으면 그것도 포장에다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놓는 게 맞습니다. 멸균하여 공급하는 애미기기 또는 부속품의 포장에는
멸균 기기를 표시하고 멸균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1523-1. 이 내용도 이제 아이콘이 있었어요. 심벌이. 7.2.18절 외부 압력원 각 압력 커넥터 근처에 ME 기기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첫 번째, 외부 소스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격 최대 공급 압력. 의료기기가 견딜 수 있는 또 허용 가능한 그 압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대 공급 압력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유지하는데 요구된다면 전격 유량. 유량 압력뿐만 아니라 유량도 필요하면 표시를 해야 돼요. 이제 산소 발생기 같은 경우는 유량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21% 이하의 공압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유량까지는 이제 잘 표시하지 않고 대신 전격 최대 공급 압력 이거는 이제 표시를 해야 되죠. 7.2.19절 기능 접지 단자. 기능 접지 단자는 보호 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벌이 다르죠. 7번. 요게 이제 기능 접지 단자가 되는 거고, 요게 보호 접지 단자가 되는 거예요. 7.2.20절 제거 가능한 보호수단. ME 기기 대체 용도로서 특정 기능의 사용을 위해 보호수단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그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보호수단에는 복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인터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품 내부에 표시하는 것들은 사실은 조작자, 사용자가 보라고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맨이 이제 접근했을 때 주의하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 뭐 기능 접지 표시도 그렇고 보호 접지 표시도 그렇고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게 탈착된 상태로 잘못 조립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죠. 기본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에도. 다만 이제 내부 표시는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표시의 내구성 시험을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물이나 석유나 이소프로필렌으로 이제 15초간 이렇게 문질러 보는 그런 내구성 시험 같은 경우는 뭐 해당은 안 됩니다. 근데 표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7.2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검사에 의하여 7.2 및 7.1.3의 시험과 기준의 적용에 의해서 확인한다. 7.2.21절 이동형 ME 기기의 질량. 이동형 ME 기기에는 안전동작 하중을 포함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안전동작 하중을 인가했을 때의 이동형 ME 기기 전체 질량이어야 하고 쓰레기통에 담을 수 있는 최대값, 선반에 올릴 수 있는 최대값 또는 서랍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요구사항과 관련하는 표시하고는 거리를 두어 분리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료용 침대나 환자 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나믹 포스라 그래서 동적 하중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동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카트 같은 경우 의료기기나 이런 거를 이제 싣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카트가 보통은 뭐 이제 1단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단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하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전 동작 하중을 표기를 하는 거예요. 몇 킬로그램까지 안전 동작 하중이다 라는 거를 표시해야 되고 최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표시하고는 별개의 표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 동작 하중은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